자, 그러면 확률 분포의 마지막으로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지수 분포는 우리 포화성 분포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는 같이 연결해서 배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같이 배웠고, 두 개는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두 개를 같이 배웠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통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평생 까먹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처음에 통계학 배울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수치형 자료 있었죠. 수치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자료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런 수치형 자료들은 대부분 정규 분포를 다 가정합니다.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개발한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사용했던 사람은 피어슨이라는 사람인데,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규분포를 만들었고요. 이 정규분포가 우리가 통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확률 분포입니다. 왜냐하면 통계 분석할 때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돌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치형 자료를 구하게 되면 그 수치형 자료의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띌 것이라고 가정해서 95%의 확률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95%의 확률 범위, 그게 오차 범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모집단에 속할 오차 범위를 구하는데 95%의 확률 범위가 어떤 분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금 보는 이 정규 분포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한 분포입니다. 통계 분석할 때요. 그래서 뒤에 t-테스트, 아노바, 평균 회귀 분석, 모든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모든 가정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뽑은 이 값이, 모집단의 값이 정규 분포를 띠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표본 분포를 구해서 정규 분포랑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아까 전에 봤던 확률 분포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연속 확률 변수 분포는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되게 어렵죠. 막 이렇게 어렵고, 자,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죠? 적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적분의 개념인데, 적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적을. 빗금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가 55에서 60kg인 사람의 값을 이렇게 분포를 구하라, 확률 값을 구해라 그러면 요 사이에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을 계산해서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분포할 때도 봤죠. 그죠? 이항 분포표, 포화성 분포표 이런 것처럼 분포표를 그려놓고 거기서 값을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이 딱 나오게 이렇게 썼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었고요. 요즘은 엑셀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엑셀을 이용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는 중요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평균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 가운데 값이 평균이고요. 첫 번째가 평균이고 두 번째가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자승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의 승인 분산인데,
요 정규 분포의 모양은 요 두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무슨 얘기냐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이 모양이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 따라서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 값이 조정이 되겠죠.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분포의 범위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뾰족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5라는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줄어든다는 말은 오차 범위도 줄어든다는 개념이 되겠죠? 예,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이 가면 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분산이 늘어나면 넓게 퍼진 모양이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는 게 정규 분포 또는 수치형 변수에서 중요한 게 평균은 값의 중앙값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포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때 중요한 거가 되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정규 분포 모양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즉 특히 이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건 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분포 모양이 결정되고요. 이 분포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뒤에 보시는 엠피리컬 규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에 이렇게 95.44%는 이 표준 편차 곱하기 2 저는 발걸음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한 발걸음, 두 발걸음 그래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1표준 편차 이내는 68%고요. 2표준 편차 이내는 95.44% 근데 95.44%에서 우리가 95%로 보통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0. 몇 %를 빼줘요. 포인트를. 그래서 1.9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0.04만큼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95.44%가 아니고 우리는 95%의 확률범위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2가 아니고 1.96 발자국만큼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죠. 요 확률 때문에 그래요. 확률. 우리는 항상 95%라는 확률로 오차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2가 아니고 1.96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2라고 일단 계산해 봅시다. 2라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거에 따라서 표준 편차의 크기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표준 편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줄어들죠. 오차 범위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죠. 그죠?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이 표준 편차가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 나중에는 표준 오차가 또 들어갈 거예요. 다음번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으면 이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로 이제 바뀝니다. 그거 개념은 또 나중에 다음번 하는 차수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자꾸 바뀌다 보니 자, 이거를 좀 표준화 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Z값으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몸무게하고 키를 비교할 때 이 두 개 값을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포의 모양이 틀리니까. 여기는 1표준 편차의 값이 5라면 얘는 10cm죠. 얘는 cm고요. 얘는 kg이에요.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앞자리 수만 갖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평균을 0으로 놓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표준 편차를 1로 무조건 치환을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치환이 되고 이 그래프도 이렇게 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시켜 놓고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변환시켜 놓은 거를 표준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데, 실제로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론적으로 할 때는 많이 쓰지만 나중에 가설 검증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정규 분포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표준 확률 변수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다 0과 1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발자국으로 계산하는데 이 발자국을 1로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 값을 1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분포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왜 쓰느냐면 표준 정규 확률 분포는 아까 전에 킬로그램 몸무게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줘서 비교할 때 많이 쓴다고 했는데, 확률 변수에서 왜 이렇게 바꿔주냐면 일반 정규 분포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 값을 Z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 Z값이기 때문에 이 Z값을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반만 나오죠? 그래서 이 양쪽을 계산해 주는 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표를 가지고 계산해 주려고 그러면 Z값으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요걸 말고 엑셀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막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막 계산을 해줘야 돼요. 되게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Z값이 1.96이면 이렇게 확률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1.96으로 반을 쪼갰기 때문에 그래요. 자, Z가 1.96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1.96 발자국 거리 안에 전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95%니까 반을 쪼개면 요게 반입니다. 반을 쪼개니까 여기서 1.96, 1.96, 이쪽도 1.96. 그죠? 그래서 1.96이면 95%의 반이니까 47.5%의 값의 범위가 있겠죠? 잘 보시면 1.96에 47.5% 정확하게 딱 나오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Z가 1.96을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아까 전에 거기서 빼준다 그랬죠. 그죠? 엠피리컬 룰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8.26%, 1 표준 편차값. 평균을 0으로 다 치환해 줬잖아요. 아까 전에 표준 정규 분포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똑같아요. 0으로 치환해 줬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계산해 준 거랑 앞에 계산해 준 거는 정규 분포로 계산해 준 거고요. 정규 분포는 이 값을 평균 값으로 쓸 때 분포 모양이고, 지금은 표준 정규 분포로 치환했을 때 이 값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60명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어요. 자, 몸무게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95%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는 얼마 정도 될까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오차 범위의 오차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막 계산을 해서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는 다 구할 수 있죠. 알면 이렇게 쉽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만 곱해주면 되죠. 맞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값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서 일일이 값을 다 조사한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로 계산한 값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죠? 이게 바로 확률, 통계 또는 수학 공식의 대단한 점이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증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95%의 확률 범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만 곱해주면 되죠. 왜 1.96이에요? 95%보다 조금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는 95.44%이니까 요만큼 잘라줘야 되죠. 요만큼을 빼서 95%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2가 아니고요. 1.96으로 값이 바뀝니다. 즉 1.96 표준 편차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2가 아니고. 2면 95.44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95%의 확률 범위로 오차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정해졌어요. 95%라는 걸 정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95.44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확률적으로 약간 0.44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95%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의 발자국을 2가 아니고 1.96 요만큼 좀 줄어서 계산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95%의 확률 범위 값으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SPSS나 이런 패키지에는 1.96으로 다 계산하는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1.96이냐? 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지금 본 이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우리가 가정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고 왜 그러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연속형, 수치형 자료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정규 분포 모양을 띱니다. n의 개수가 30개 이상이 되면 다 정규 분포를 띱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 모양이 형성되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한 1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1표준 편차 그 다음에 2표준 편차 안에 95.44%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률 값으로 95%의 확률 값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0.44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게 1.96 표준 편차. 저는 표준 편차를 발자국이라고 많이 씁니다. 표현을. 왜냐면 표준 편차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에 떨어진 평균 거리인데 우리가 발자국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어른의 보폭 발자국의 길이와 어린이의 발자국 길이가 틀리죠. 그래서 어른은 어른 발자국을 한 발자국으로 보면 되고 어린이는 어린이 발자국을 한 발자국으로 보면 돼요. 즉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보폭을 무조건 시그마를 발자국이라고 하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기준으로 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모든 데이터의 특성에 상관없이 보폭의 개념으로 보면은 평균 보폭에 무조건 1.96만큼은 모든 데이터가 95%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확률 값을 예측해낼 수 있어요. 오차 범위를요. 자, 지금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예제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평균이 50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점수를 받으면 내 점수가 A뿔인지, 아니, A인지, B인지, C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구한, 만약에 우리가 경영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하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 그랬죠? 그래서 5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만약에 경영통계 수업을 듣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68명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68명이 요 안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요 범위 안에는 몇 명이 있어요? 95명. 100명 중에 95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상위 2.5% 아니고 여기가 하위 2.5%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 95%니까 여기까지가 요 밑이겠네요. 요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70%, 68%의 사람이 들어있고 요만큼까지가 우리가 70% 사람이, 95% 사람이 들어가 있고 요 미만으로는 5%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60점을 받았다면 상위 몇 %인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0점을 받았다면 상위 몇 %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Z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60점에서 50점까지 떨어져 있으면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표준 편차, 즉 Z값 발자국이라는 말입니다. 발자국이 몇 발자국이에요? 0.5발자국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은 20점이 한 발자국인데 10점이니까 0.5발자국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발자국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Z값으로 계산해 보면 19.1%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다 50%죠? 절반이니까. 맞죠? 밑에가 50%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가 들어가요? 19.1%죠. 이게 뭐냐면 100명 중에 50명은 평균 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0점 이하인 사람이 19.1%예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69.1%인 사람이에요. 그래 저는 밑으로 따지면 69.1% 정도 되는데 위에 상위로 봐야 되죠. 상위로 봐야 되니까 위로 따지면 30.1%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빼볼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니까 위에서부터 따지면 100점 맞아야 되죠. 100점이 여기가 A뿔이니까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상위 30.9% 안에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점수는 상위 30.9%예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 확률값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은 안 쓸 거예요. 옛날에 썼던 방법이니까 요즘은 엑셀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점수를 가지고 몇 %인지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A뿔을 받으려면 A뿔이 35% 안에 들어가야 돼요. A뿔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몇 점 받아야 되는가예요. 자, 35%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퍼센테이지에 들어가려 그러면 내 점수가 몇 점 받아야 되죠? 이걸 계산해 봅시다. 자, 50에서 마이너스 35를 빼면 요 15% 정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Z가 0.39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0.39 발자국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발자국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시그마가 20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20점 요렇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계산해요. 7.8점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한 발자국이 우리가 20점이라고 했는데 한 발자국이 아니고 그 발자국에 0.39 발자국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7.8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A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일 경우일 때.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기가 여러분들의 등급과 성적에 따라 가지고 내가 A뿔이냐 A냐 또는 B뿔 B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거는 저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여러분들 공개돼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서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요걸 가지고서도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연속 함수일 때, 다른 말로 하면 수치형 자료일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하고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전체 데이터의 분포는 다 종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오차 범위를 95%로 딱 정해서 오차 범위를 딱 정해주면 그거에 따른 넓이는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왜요?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만 곱해주면 끝. 그러면 모든 어떤 자료든지 다 모집단의 오차 범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가설검정 오차 범위를 손쉽게, 확률에서 손쉽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분포와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겠어요. 그죠? 이런 걸 다 증명하고 하느라고요. 자, 요렇게 해주는 것보다 요거는 많이 안 쓰이고요. 옛날 방법이고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우리 정규분포표라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되게 복잡해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볼 수가 있지만 초보자들이 볼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보통 통계 이론 책들 보면 이 뒤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확률 분포표라 그래서 뭐 한 몇십 페이지 정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엑셀이 없다 보니 엑셀을 사용을 못 하다 보니 뒤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를 응용해서 계산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엑셀 또는 SPSS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여러분들이 표를 가지고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엑셀을 가지고 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30.9%라는 확률 범위 값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점수를 주면은 그죠? 35%라는 점수를 주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죠. 이 그래프도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나중에 다음 학기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요번 학기에는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하니까 요런 R을 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가지고 해볼 텐데요.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분포인데 normal distribution에서 점수를 우리가 알 때 점수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해주는 요런 우리가 함수가 있고요. 밑에 함수는 뭐냐면은 확률을 우리가 알려주고 이 확률에 대한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역함수의 관계인데 얘는 값을 알려주고 평균 점수를 알려주고 그 점수에 대한 확률값을 찾아주고요. 밑에 있는 거는 확률값을 알려주면 그거에 따른 점수 구간을 알려주는 이런 두 가지 우리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값을 한번 볼게요. 우리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평균이 50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 정도 됩니다. 그죠? 표준 편차가 20 정도 된다는 거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그죠? 그때 제가 지금 받은 점수가 60점입니다. 그죠? 60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이고요. 평균 50에서 표준 편차 있을 때. 자, 그러면 누적 분포를 펄스로 해야 될까요? 트루로 해야 될까요? 누적 점수는 여기 0부터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0부터 60점까지니까 이렇게 쭉 되겠죠. 그래서 누적 범수 트루로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0점부터 60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위 퍼센테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해줘야 되죠. 1 마이너스 60점까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3점 우리가 8% 정도 30.9% 정도가 우리가 된다는 거죠. 상위 30.9%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누적이라는 개념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누적은 항상 0부터 시작됩니다. 0부터 60점까지의 범위입니다. 자, 되셨죠? 그랬을 때 0부터 60점까지
69.1%니까 우리는 위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상위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확률적으로도 볼게요. 확률적으로도 보면 상위 35%라는 말은 하위 65%라는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0부터 65%까지가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여기까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7.7점까지가 우리가 커트라인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57.7점보다만 높게 맞으면 A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평균이 7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점으로 바뀌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평균 70점이면 표준 편차 10점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60점을 맞았다는 거는 평균보다도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위 84%뿐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60점을 맞으면 우리가 80점까지가 B죠. 60점 맞으면 C가 되겠네요. 그죠? 80점 밑이니까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B까지 맞을 점수를 한번 해볼까요? 밑에 70점으로 놓고 평균 10점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니까 하위 0부터 시작해서 0.2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61.58점 이상, 즉 62점 맞아야지만 평균 B를 맞겠네요. 그죠? B 이상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라면 우리가 62점은 맞아야지 B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65%로 계산해주면 73점, 74점 이상 맞아야지만 A를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평균 70점일 때 74점은 맞아야지만 우리가 A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62점을 맞으면 우리가 B까지 맞을 수 있고요. 62점 이하이면 C나 D 이렇게 맞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대평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정규분포 기준은 평균과 그래서 표준 편차에 따라 우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확률 분포에 대해서 실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진짜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의 분포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표본의 분포를 가지고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